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서 이 공간성, 공간성과 이렇게 통하는 말이 뭐냐? 공간성과 통하는 말들이 결국은 동질성, 질이 같은 것들이죠. 동질성. 그리고 이 동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 인간의 논리로서 그 파악할 수 있는 수학화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하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성이고요. 지성이고 또 이 공간성과 연결되는 것이 다수성인데 이 구별되는 다수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5개다. 그러면 5개가 다 이렇게 그 같은 그 공간을 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된다. 상호 침투가 안 되니까 구분되는 다수성. 그러나 의식은 5가지를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 5가지가 서로 구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앞이 뒤로 오고 뒤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의식의 흐름을 이루면서 5가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그 구별되는 다수성이 아니죠. 구별되지 않는 다수성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다수성. 그리고 이 지속은 공간성에 반대되는 지속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질성. 서로 이제 질이 다른 것들이 연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질성이고 지성이 아니라 뭐냐? 이런 이질적인 것들에 서로 상호 침투하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지성이 아닙니다. 지성은 헷갈려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딱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고 수학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지. 앞이 뒤로 오고 뒤가 앞으로 가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거는 지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직관입니다. 직관. 인투이시옹. 영어로 intuition, 인투이시옹 불어로 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관이라고 직관. 그래서 공간성과 지속이 대비되는데 공간성은 동질성, 지성, 구별되는 다수성, 지속은 이질성, 직관, 구별되지 않는 다수성. 예. 또 이 공간성은 물질성이다. 이런 물질성이다. 물질이고 이거는 뭐 다 이해되는 거고 지속은 의식이다. 물질과 대비되는 또 의식의 흐름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상호 침투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적인 거죠. 이 동적이다. 그러나 여기는 공간성은 정적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스타티크한 것이고 이 동적인 것은 여기는 디나미크한 것이다. 동적인 것이다. 그런 것이고 또 이 정적인 것이고 여기는 고정이 된 거예요. 픽스된 거예요. 완성된 것이고요. 그 여기는 뭡니까? 완성되지 않은 것이겠죠. 미완성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완성이 되고 픽스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필연적인 것이고
여기는 뭡니까? 우연적인 것이고, 그렇죠? 우연적인 것이고. 또 여기는 공간성은 예견이 가능한 것이다. 예견. 아, 이렇게 되겠구나. 뭐 완성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 가겠지, 예견이 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예견이 불가능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이 공간성과 그 지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간성과 시간이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철학을 베르그송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베르그송의 그 철학이, 지속에 대한 철학이 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참 자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 지속 이론으로서 그 뒷받침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삶의 도약이다. 우리 인생은 어떤 때 삶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느냐? 이 지속을 체험할 때다. 지속을 체험할 때. 그리고 이 시간의 본질은 지속이기 때문에 동적인 것이고, 그 항상 상호 일적인 것이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늘 새로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베르그송의 이 철학을, 이게 그 성경에 그 맞지 않는 사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맞는 사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그송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섣불리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1920년대 초기에 있어서 그 가톨릭에서는 이 베르그송을 상당히 위험한 인물로 그렇게 이제 그 간주를 했죠. 왜냐하면은 어떤 필연적인 것을 거부한다, 어떤 픽스된 것, 고정된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천국이 도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필연적이고 어떤 한 목적적인 어떤 그 목적성이 있는 그 목적은 그 픽스된 거죠. 고정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런 그 검서 목록에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교황청에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그 항상 그 새로움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체험은 결국은 성령 체험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 얘기하자면 이런 새로움의 체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체험, 어떤 새로운 존재 체험, 그것을 가장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 그 명확하게 밝혀준 사람이 이제 베르그송이다. 이 베르그송은 그 중세의 그 신비가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정적인 종교가 아니라 헐리지용 스타티크, 아주 가만히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헐리지용 디나미크, 동적인 움직이는 종교, 그런 그 사상도 얘기를 했고, 그 움직이는 종교가 뭐냐? 헐리지용 디나미크,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그렇게 뭐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베르그송은 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1941년에 그 나치가 그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프랑스는 이제 그때 피시 정권이 그 독일 나치하고 이제 협력을 하는 조건으로
프랑스 이렇게 일정 부분을 통치할 수 있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독일의 그 치하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나 그 수많은 프랑스 식민지나 안 그러면 프랑스 그 본토에서는 그 비시 정권이 이렇게 그 나치 정권과 협조하면서 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재량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비시 정권, 프랑스 비시 정권에서 그 나치 정권으로부터 그 유대인을 박해하는 그런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앙리 베르그송은 그 유대인 등록이라든지 그런 거를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제시를 했지만은 이 베르그송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뭐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은 뭐 그런 그 혜택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그 박해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 유대인 등록하기 위해서 파리 거리로 나아갔다가 거기서 그 폐렴에 걸려서 그 1941년 81세로 그 세상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세상을 이제 마감하기 전에 가톨릭 교회와 많은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장례식을 신부가 와서 집전해 주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장례식을 신부가 집전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명확하게 그 베르그송의 사상이 반기독교적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르그송의 그 이 시간의 그 이 철학, 이 지속의 철학이 갖고 있는 핵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 지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시간의 본질이다. 이 시간의 본질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그 우리 마음 속에서 의식 속에서 그렇다. 항상 새로운 것이 막 솟구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감동,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엘랑 비탈, 그 엘랑이라고 하는 것은 뛴다, 도약이라는 것이고, 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도약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인간 실존의 근본 밑바탕의 시간의 본질이 지속이고, 지속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엘랑비타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베르그송의 그 지속 이론 중에 보면은 동시성, 시뮬타네이테라고 하는 동시성이 있어요. 동시적이다. 자, 여러분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 시뮬타네이티, 시뮬타네이테.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시성. 그 같은 시간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이 동시성을 베르그송은 그 어떻게 그 말하느냐 하면은 그 시간과 공간이 서로 교차하는 거, 이거를 동시성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참 이 말이 아주 그 탁월한 또 그 분석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적이다.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났네. 그것은 그 지속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완전 본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을 완전 둘을 완전 분리해 놓아야 이제 되는 것인데, 이 분리만 될 수 있다면, 분리만 한다면은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뭐 그거는 이렇게 성립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어떤 그 만남이라고 할 때에 두 사람이 동시가 되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내 시간하고 나의 지속하고 그 사람의 지속이 딱 이렇게 만나는 그 순간 동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공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나와 그 상대방, 이 상대방이 서로 딱 만나잖아요. 이 만날 때 그 만나게 하는 그 공간, 그 공간이 딱 들어가야 동시 나한테도 같은 시간이고 상대방한테도 내가 만나는 상대방도 똑같은 시간이죠. 그 똑같은 흐름의 순간이죠. 그래서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이제 교차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이 교차된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시간 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 상호 이질적인 서로 상호 침투하는 것들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약해질 수 있고, 또 공간 쪽에서는 상호 외재적인 것의 어떤 연결, 이런 것이 또 달라가지고 그 지속의 본질이 공간 쪽에 좀 들어가는 요소도 있고, 그것이 바로 동시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의 교차점을 동시성이라 볼 수 있으며, 시간 쪽에는 지속의 원래 지속에는 그 공간적인 상호 외재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동시성에는 시간 쪽에 그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냐 하면은 지속에 변화가 좀 일어나는데, 공간적인 상호 외재적 요소가 그 딱 들어와 가지고 그 동시성이라고 할 때에 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만났지? 그러면 이 동시성 이 시간을 잴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속에 공간적인 상호 외재적 요소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있고요. 예. 언제라고 딱 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공간 쪽에는 원래 이 공간은 상호 외재적이지 않습니까? 그 상호 외재적이기 때문에 상호 침투가 안 되는데, 이 상호 외재적인 공간에 상호 침투적인 요소가 들어와 가지고 상호 침투적인 그 요소가 들어와서 온전히 서로 동질적인 그 자기 동일성을 이루는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서로 동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상호 침투적인 요소가 들어와 가지고 공간들의 각 부분들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을 이 공간의 각 부분이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각 부분마다 약간 그 이질적인 것이 있어야 그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간과 공간이 서로 완전히 질이 같은 거다 그러면은 이 공간을 이렇게 몇 구획으로 나누었을 때 이 공간의 각 부분들이 그 자기 동일성이 없죠. 다 똑같은 이제 동일성을 갖고 있겠죠. 그게 원래 공간인데, 이 동시성에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의 그 각 부분들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은 상호 이질적인, 상호 침투하는 그런 그 지속의 그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시성에서. 그래서 시공이 교차하는 그 동시성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시성에서 그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농구할 때 그런 지속으로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에 있어서 이제 시간 지속의 개념하고 의미하고,
또 동시성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아주 이렇게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베르그송의 시간의 본질은 지속이죠. 그 지속은 그 지속의 흐름은 그 의식이라 그랬습니다. 의식. 예, 의식의 흐름과 같다. 그런데 의식은 뭐냐? 의식은 무엇보다도 기억을 말하는 것이다. 베르그송에 있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무엇보다 기억인데 이 베르그송의 그 철학은 그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의식과 물질을 또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것이었죠. 우리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에 있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의 의식의 기억, 의식에서의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작용이고 그 정신작용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하고는 의식과 물질은 완전 이원론적으로 그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뇌의 활동, 이 두뇌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거든요. 두뇌의 활동과 연관되는 게 아니다. 기억은 두뇌의 활동에. 그래서 그 기억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베르그송은. 그래서 기억도 습관적인 기억이 있다. 습관적 기억. La mémoire habitude. 그 습관적인 기억이 있는데 이 습관적인 기억은 두뇌 활동의 산물입니다. 이 습관적 기억.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를 외워라 그러면 그걸 외웁니다. 이 두뇌의 활동이죠. 이 물질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활동으로 인해서 두뇌 즉 물질 여러분 두뇌는 정신이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물질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억 뭐 외우는 거라든지 대표적인 게 이런 거는 습관적 기억이고요. 이 습관적 기억은 그 베르그송에 있어서 기억의 본질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습관적 기억이 아니라 그 순수 기억, la mémoire pure. 이 순수 기억이 기억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인데. 정신작용인 기억은 물질인 두뇌의 활동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순수 기억은. 습관 기억은 두뇌 활동이지만은 또 이 순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예. 어떤 두뇌의 활동도 아니고 두뇌의 활동은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물질이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데이터를 낼 수도 있고 무슨 뭐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 결과물 관찰한 결과물을 낼 수가 있지만은 이 순수 기억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뇌 활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필연적이고 정해진 것을 또 우리가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정되고 픽스된 것입니다. 정해진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순수 기억, 지속은 순수 기억이고 곧 의식의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지속, 순수 기억,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목적론, 아까 내가 말했습니다. 어떤 이미 그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이 지속 이론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 새로움이 어떤 새로움일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의 끝에 뭐 하늘나라가 임하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뭐 이런 어떤 목적론적인, 이것도 이제 결정론이고요. 목적론적인 결정론이나 그 다음에 또 픽스된 게 있는데 그 기계론적인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말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그 기계론적인 메커니즘적인 진화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 선택, 라 셀렉시옹 나투렐. 그래서 자연적인 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진화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진화를 다윈은 얘기하는데 이 어떤 그 고정된 게 있어요. 진화의 방향이. 그래서 뭐 그 적자 생존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무슨 뭐 그래서 그 셀렉시옹 나투렐, 그 자연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적 선택에 의해서 고정된, 픽스된 그 쪽을 향해서 쭉 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그 진화론도 결국은 메커니즘적인 것이고 그 결정론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불어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Il va contester la vie darwiniste, la sélection naturelle. 그는 그 자연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그 다윈적 그런 그 안목을 꽁테스티 이렇게 의문 제기하고 거부하는데, 세트로 메카니크, 이것은 아주 그 기계론적이다는 거예요. 다윈의 그 진화론은 qui enferme l'homme dans une sorte de déterminisme. 그래서 사람을 어떤 그 결정론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고, et lui, ce qu'il propose, c'est une hypothèse bien plus créatrice. 그래서 그 브르그송이 프로포즈 하는 것은 뭐냐면 hypothèse bien plus créatrice. 훨씬 더 그 창조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떤 그 기계론적인 것에 고정되지 않는. 그래서 에볼루시옹 크레아트리스, 창조적인 진화를 말하지만은 이 진화가 다윈의 그런 진화적인 게 아니라 에볼루시옹 크레아트리스, 이 창조적인 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